새해 들어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어수선한 상황인데 대통령이 그 인도 스위스 국빈 방문 마치고 돌아오셨고 국내에 여러 가지 좀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카드 금융 정보 유출 문제가 상당히 국민들한테 미치는 심리가 굉장히 큰 거라고 보고 AI 문제도 있고 이 상황에서 김기춘 비서실장 사표 문제도 나오고 해가지고 청와대가 좀 태평이 있을런지 이런 것도 좀 되게 되는데 우선은 뭐 그런 문제부터 좀 짚어보고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비서실장은 그만두신다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좀 근거가 있는 이야기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네, 뭐 집안에 지금 우환이 있고 또 보육은 여러 가지 교육도 좀 떨어진 상황이고 하니까 실제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수라도 뭐 대통령의 성격상 당장 그거를 제가 뭐 바꾸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취임이 2월 25일이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취임 1주년이 이제 2월 한 25일이니까 한 달 정도 들어가서 2월 말에 청와대 개편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는 뭐 김기춘 실장이 좀 그만두고 싶다는 뜻을 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것 같아요. 집안에 이제 그런 무안이 있고 이제 고령 상태에서 정말 청와대 원칙을 보면서 뭐 정상적으로 좀 감당하기가 좀 버거운 면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정황적으로 뭐 그런 게 있었을 텐데 근데 아마 일단 각 대통령이 만류를 한 거 아닌가 사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김기춘 실장이 받는 좀 정치적인 어떤 의미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가 물러나면은 이게 또 여러 가지 이제 주문들 결국 이제 국정 운영 기조의 어떤 전환, 변화 이런 거에 대한 목소리들이 또 터져나올 가능성도 있고 상당히 좀 한 사람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지금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현 시점에서는 좀 받아들이지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소한 어떤 내각 개편 가능성 같은 경우는 좀 오히려 좀 커진 거 아닌가 좀 그렇게 봐요. 지금 이번에 그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특히 그 현우석 부총리의 이 그 실언들 이 파문이 뭐 간단치 지금 많은 상황인데 그렇지 않아도 뭐 현 부총리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이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시선이 여권 내에서도 뭐 상당히 이제 팽팽했었던 차에 아마 여권 내에서도 이 사퇴 불가피론 뭐 상당히 좀 확산이 되지 않겠나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은 뭐 일정한 시점에 가서 최소한 뭐 경제팀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수술에 들어가는 경제팀 어떤 교체라든가 아마 이런 가능성은 뭐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상당히 좀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지금 이대로 가면은 아무래도 이 지방선거를 치르는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경제팀을 쪽에 어떤 그 교체 이 가능성은 좀 상당히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아마 맞물리면서 청와대 같은 경우도 좀 그래서 김기춘 실장이 계속 가기가 정 어렵다고 하면 뭐 또 일정한 시점에 같이 맞물리면서 교체 가능성을 열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2014년 초반 지지율은 지난 이제 연말에 40% 잠깐 하락했다가 50% 중반을 회복한 채 시작했는데 김기춘 실장 거치 문제 그리고 카드사 정보 유출 문제 등으로 내부 상황이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다만 해외 순방 일정 인도 스위스 방문하면서 지지율이 그래도 계속 50% 중반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기춘 실장의 경우에는 뭐 그 장남의 뭐 개인사적인 문제 때문에 거치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됐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제 만류하고 있는 듯 보여지고요. 실제
그 1월 뭐 구정 전후해서 청와대 이제 비서진이라든지 아니면 내각이 교체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2월 25일 즈음한 그 내가 지방선거 뭐 예비후보 등록도 이제 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아마 내각에서도 지방선거에 나갈 분들이 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략 부정이 지난 시점까지는 뭐 지금 현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것 같고요. 현호석 부총리의 이제 부설 같은 경우는 글쎄 이제 개인적으로 유감 표명하고 당분간 넘어가겠지만, 일단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제 교체 요구가 있는 상황이라서 또 카드 정보 유출과 관련된 민심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론사를 계속 해보면 50-60% 이상이 반감을 갖고 있거나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크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그 경제 부처 장관들에 대한 신임이 높다고는 하는데, 이런 민심을 얼마나 잘 잠재울 수 있을 것이냐. 설 연휴 즈음한 시기에 뭐 AI 문제도 그렇지만 카드사 유출 문제도 굉장히 서로 간에 뭐 아버님, 어머님 만났을 때 아마 대부분 어제 저희도 이제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다들 그 얘기가 주요 화제거리였었어요. 얼마나 잘 수습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오늘 뭐 조선일보 일면에도 계속 그 카드 정보 유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시중에 실제 뭐 이런 데이터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점을 이제 군 당국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점 지적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 계속 이어진다면 대통령의 지금 뭐 창조리 문제 또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은 가려지고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있었던 부정평가 40% 이상 상회하는 상황이 다시 재현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카드 정보 유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박근혜 정부로는 올 지방선거의 승패가 예를 들면 레인덕이 조기에 와서 예를 들면 승리 국정수행이 어려워지느냐 아니면 박근혜 정부 완성이다 할 정도로 이제 작년 1년의 어떤 그런 국가기관 대선계획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만나느냐 그런 차원이고, 그 승리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경제 활성화다. 그래서 그 신년 기자회견 때 그렇게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경제 팀을 바꾸질 않았어요. 저는 이게도 나름대로 본인의 어떤 소신 이런 부분들이 묻어나는데, 이제는 그 소신이 좀 고집스럽게 보이는 그 측면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 부총리의 어떤 경제팀은 그 집권여당 내에서도 이미 그 실효성이라든지 예를 들면 기대감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도 오히려 바꿔야 될 때는 바꾸는 것이 맞는데, 그걸 갖다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음에 의해서 저는 이런 카드사 이런 부분들이 역시 역사하는 것은 우연과 필연의 마무리입니다. 이런 걸 제가 느끼게끔 하는데, 그래서 뭐 이제는 더 이상 아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현 부총리를 갖다가 붙잡는다면은 그거는 뭐 완전히 본인이 독박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춘대원군이다 할 정도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요즘 선파워로 상징했던 이 비서실장 같은 경우가 상당히 알게 모르게 이 정권 내부에서 예를 들면은 오히려 자기의 어떤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좀 회의가 좀 왔었던 거 아니냐. 개인적인 어떤 우환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현재 뭐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 표명이 있었고 뭐 그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시기가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어제 돌아와가지고 그 설 연휴 직전에 예를 들면 지금 뭐 내각 개편은 할 수 없는 거고 청와대하고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이 시기가 1주년이 되는 거니까 그 이후에 지금 이 여당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걱정이 새로 개편을 한다 해서 오히려 더 이렇게 더 질 떨어지는 사람 오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은 이런 우려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좀 천작의 과정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일단은 수습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또 박근혜 스타일에 맞기 때문에 아까 뭐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대로 어떤 이 청와대나 내각이나 개편의 시점은 1주년 처음에서 이루어질 것 같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부연드리면 경제팀은 저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기초연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이틀 발언에 경제수석이었고 이번에 이제 현호수 총리가 소비자도 문제가 있다는 프로 이야기가 국민의 정서와 경제팀 좀 사고가 굉장히 공격해서 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한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경제와 관련된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474라고 해서 이제 임기 내 4만 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 경제팀이 지나치게 현실을 안이하게 보고 있고 고민이 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성장 시대, 장기 불황 시대에 이 국가 경제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는가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이제 불가능한 수치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 나중에 대통령한테 이명박의 친사친만큼의 큰 또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경제팀은 국민들한테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숫자적 목표를 설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끌고 가려면 상당히 문제가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돼야 될 시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작년 1년 과정을 보면 가장 어려웠을 때가 이제 취임 이후에 3월, 4월 그 인사 과정,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선도 잘못했고 또 인선된 분들의 청문회 과정에서 자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그때 상당히 고전을 했었죠. 40%대였었고 부정평가도 꽤 높았었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더욱이 그 내각 개편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건 클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선거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임박해서 했다가는 지방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레임덕을 자초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 2월 25일 그 취임 1주년 그 즈음을 만약에 넘기게 된다면 그러면 오히려 타이밍상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각 개편을 더 요원해질 수 있고 그래서 2월 25일 그 즈음을 주목해야 된다고 아마 이번에는 박 대통령도 평소 최소한 한우석 부총리 교체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요. 사실 박 대통령도 한우석 부총리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아직까지 그냥 놔두고 있었던 건 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이미 뭐 지난해 뭐 좀 불만에 대한 그 표시는 이제 한 적이 있었고 그럼에도 또 뭐 집권한 지 뭐 취임한 지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뭐 몇 달 만에 뭐 한 반년 만에 경제 비중률을 교체했을 때 결국 자신이 사람을 잘못 쓴 꼴이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제 지켜보자는 쪽으로 가닥을 이제 잡았던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뭐 경제적인 그 경제부총리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한 어떤 무능과 함께 그 이상으로 지금 이번에 그 민심을 또 이제 자극한 그런 이제 부적절한 발언들까지 이어지면서
또 그 여당이 이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안게 되는 부담 이런 것까지 다 의식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아마 현 부총리에 대해서 박 대통령도 이제는 이렇게 집착을 할 이유는 뭐 특별히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마 취임 설령도 지나서 취임 이제 2주년 취임 이제 그 기념일 그 전후한 시점에서는 아마 그 전에는 좀 있지 않을까 정도의 상황을 드립니다. 예, 진행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는데 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너무 이 자꾸 카톡이나 이것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어갖고 사진을 찍기가 참 힘들다고 그래요.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좀 자세를 좀 약간 좀 바로해가지고 사진 좀 찍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으로 그 구정이나 추석 이때 민심 이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 명절 세우고 나서 그때 어떤 여론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전국에 미치는 영향도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구정이 눈앞에 와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이제 카드 대란, 그 카드 문제 이게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민심에 미치는 그게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구정 전에 어떤 그 말씀을 하실지가 그 민심에 미치는 그게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주목이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금 그 지방선거 룰 관련해가지고 기초 그 선거 공천제 문제, 이 문제도 그 약속을 지키느냐 아니면 약속을 그 공약을 폐기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많이 언급이 되고 회자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은 거의 이제 안 하는 것 쪽으로 그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 이 문제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요즘 이 정부에서 굳이 안 해도 결의를 해가지고 특히 그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중단년층을 갖다가 불편하게 하는 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이제 도로명 주소 변경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앞두고 명절에 선물 오는데 굉장히 지금 애로를 끼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 새누리당의 기반이 강남이나 부유한 동네에 이름이 주소에 안 보잖아요. 무슨 동이라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굳이 90년간 써오던 걸 청담동 이런 게 없어진다는 왜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또 011로 010으로 이렇게 강제 변경하는 부분도 그것도 지금 011을 대부분 그대로 쓰는 사람은 나이가 좀 들어서 완고한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통신사의 편의를 위해서 굳이 그렇게 해줄 이유가 왜 있는가. 맞아요. 이런 거하고 카드 정보 유출하고가 지금 겹치면서 나이 든 층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국민의 그 행복이랑 하고 이 관계가 불편하면 행복이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어떤 사소한 부분에 왜 쓰는가에 대해서 정부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 부분에서는 뭐 기초단체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건 단지 사과하면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기초단체 공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계획의 본질하고는 사실상 별 관계는 없다. 오히려 기초단체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야간에 개최해서 기초단체의 국부리 감시와 견제 기능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서 공천을 하는 것이 더 교육이다. 이런 부분으로 좀 가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논리가 좀 빈약하다. 이런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말하니 그런데 자동차 번호판 이거 바꿔줄 때 강남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 생각했더라고. 강남 딱 돼 있잖아요. 강남이 아니라 50번 번호 번호 자꾸 50 뭐 이런 식으로. 자점이 있었죠.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는 아무튼 뭐 새누리당 태도가 좀 완강한 것 같아요.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 근데 글쎄 물론 이제 야권이 이제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 안철수 공조까지 이루어져서 목소리가 이제 나오는 건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그거를 이제 철회해서 입장을 바꿀 것인지
뭐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야당이 그 이상으로 압박할 어떤 무기가 완전히 굴복시킬 여당을 뭐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헌 여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헌 여부. 위헌 자기들 논리 출발이 위헌이야. 뭐 위헌은 건 뭐 구체적인 뭐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위헌 얘기까지 하는 건 무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문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박 대통령이 개입을 해가지고 뭐 이게 반전의 어떤 카드로 뭐 어떤 자신의 이를테면 뭐 개혁성이나 공약 이행 이런 의지를 좀 보이는 그런 효과를 노려가지고 대통령이 그럼 여당한테 뭐 권유를 하는 모양새로 해서 극적으로 반전이 된다. 이것도 또 여당한테 또 어떻게 보면 여당의 모습을 너무 우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쉽지 않은 카드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여당이 반대하면 이거는 뭐 관찰이 되는 거는 뭐 어려운 이런 이제 사안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물론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대선 공약을 또 이제 이행을 안 한다는 점에서는 그 자체는 이제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히 따르는 거고 그거에 대한 수습을 이제 해야 될 그런 이제 소지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문제가 그렇게 지방선거 판세에 이렇게 영향을 그렇게 크게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당 공천제를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 이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뭐 국민들의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큰 관심사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뭐 이게 절대적으로 폐지하는 게 옳다, 하는 게 절대적으로 옳다,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게 뭐 선명하게 또 갈라지는 지점은 또 이제 아닌 측면이 또 이제 있고, 그래가지고, 다만 이게 대선 공약을 이행 안 한다는 이제 그 차원에서 이게 정서적으로 이제 와닿는 이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문제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냥 흘러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보이네요. 그 위헌 문제는 이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게 2003년 헌재 정당 표방 금지 그게 위헌 판결이 났었기 때문에 기초의원만 공천을 안 주는 거는 위헌이다. 그래서 그 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위헌 소지는 분명히 있기는 있다고 이제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후에 헌재에 또 추가적인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될 문제인데, 문제는 민주당에서도 뭐 공개적으로 이제 이 기초 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이제 폐지 쪽이지만 또 실제 그 개개인의 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공천에 대한 그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안철수 신당과의 그 야권 경쟁 과정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도 공식적으로는 반발을 하고 있지만 실제 새누리당하고의 그 대결 국면을 통해서 이거를 안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크지 않다는 것을 유권자들도 좀 읽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그 김한길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이 만나지만 야권연대 어떤 그 불쏘시개로 활용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의 엄청난 큰 그 저항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2월 4일 날부터는 예비 후보를 등록하게 돼 있는 지금 현 시점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1월 말로 아마 예정되겠죠. 그게 특유의 이제 시한도 이제 끝나가고, 결국에는 기초 이 공천제는 현 룰에 따라서 그냥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제 야권이 과연 이제 특히 안철수 신당이 이 공천, 특히 뭐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신당이 3월 말에 창당을 하게 된다면 안철수 신당이 간판을 걸고 선거를 치르는 게 기초의원들 입장에서 훨씬 좋을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안철수 신당 입장에서도 이 제도가 유지가 되면 다소 인물 영입을 하는 데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에서도 이 부분은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 실리와 명분 이런 데는 민주당에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명분은 공약 지키라, 그리고 어떤 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폐기돼야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탄이 아닌데, 그래서 이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전병헌 원내대표가 자기는 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국민 사기업이다. 오히려 예를 들면 좀
선주당 이야기인데 자기가 아주 뭐 그렇게 그 상당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체가 만약에 폐지되려면은 이게 한 65% 이상은 돼야 되는데 국민들이 이게 폐지돼야 된다, 공약 지켜라 이게 되는데 지금 이제 보면 이제 60%에서 50%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이게 그 뭐야 이 정당문제 해야 된다는 것은 그보다는 이렇게 그 하프 정도 되지만 어쨌든 해야 된다는 것이 50%가 지금 안 되는 수준일 때는 그 말씀하신 대로 정부 여단에서 큰 부담을 안 가질 것 같다. 이게 그리고 뭐 대통령 공약이 이미 깨지기 시작했는데 이거 하나 뭐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만나는 분들이 내려보면은 그리고 이 당장의 선거 결과를 갖다가 시뮬레이션 했을 때 아마 그게 제일 중요하야 보는데 현재 강력단체장은 뭐 정당 공천이고 그렇지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지금 지난번에도 수도권에서 굉장히 어렵게 그 새누리당 선거를 치렀는데 그 부분에서 봤을 때 2010년도 형성된 어떤 50만 이상 도시가 경기도에 상당히 많고 구청장들도 지금 서울에서도 그렇고 한데 이게 태반이 지금 민주당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그랬을 때 이게 선거가 공천제가 이제 폐지되고 나온다면은 기본적으로 현직 프리미엄에 의해서 이분들이 다시 연임될 가능성이 크다. 이래 봤을 때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과 대선을 저것을 도저히 폐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는 데에서도 그 정도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고 제가 이전에도 한번 그분들한테도 말했는데 뭐 거의 폐지는 물건을 갖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또 이게 금방 우리 이택수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실제로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민주당이나 안철수 신당 쪽에 물어보면은 자기들도 예를 들면 만약에 정당문제 폐지됐을 때 그러면은 강단장 말고 나머지 기초단장 사람 어쩔 거냐 이런 부분이 가깝하다. 하지만 자기들은 새정치는 당장의 선거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자기들도 처음 당을 만들고 했을 때 당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서 선전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안철수 신당은 어쨌든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인 몇 프로 요게 자기 시드만이가 어느 정도나 이 측정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리와 명분에서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다 이해가 좀 일치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이 폐지는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이러저러 비이지만 왜냐하면 이게 그냥 넘어가면은 무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서울에서의 승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지방선거의 평가하게 되면 강력단체장을 이제 17개 중에 몇 개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지만 수도권에서의 승부, 특히 서울의 승부가 중요한데 기초단체장, 구청장을 지금 상당수 민주당이 지금 갖고 있는데 정당공천제가 폐지가 되면 현직 프리미엄 때문에 새누리당 구청장 후보들은 뭐 거의 새누리당이 서너 개밖에 없죠? 네, 서너 개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공천이 없어지면 여러 후보들이 또 분열된 채 치러질 수가 있고 새누리당이라는 그 정당 지지율을 자기 지지율에 얹지를 못하게 되면 현 구청장과 이제 싸울 때 굉장히 불리하게 되죠. 그런 차원에서 새누리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적 저항이 있을지라도 이거는 역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정당 공천제가 폐지가 안 됐는데도 공천을 하지 않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공천을 그냥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 꽤 있어요. 특히 현직 단체장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당, 약속을 지키지 않는 당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면서
그 공천을 안 해야 된다 민주당은. 그거는 이제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현실적으로 정당 지지도가 예를 들면 더블 정도 차이가 나니까 현실적으로는 민주당 후보인데 이게 민주당 후보인지 현직단체장이 그때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정당이나 레테르는 이렇게 없이 하겠다. 꼭 먹고 알 먹고 선거 전략이라는 실수 명분은 분명하게 우리는 이걸 견제한다 하는 명분이지만 실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제는 그런 차원에서 정당 지지도가 워낙 낮으니까 그 불이익을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에서 차이가 나고 현직은 민주당이 훨씬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얻는 효과보다 악차하면 잃는 게 훨씬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보면 실제로 이제 거리에 벽 보고 정당교 뭐 국권에서 민주당은 이제 비어있는 부분들이 이제 조선거에서 나온다 그랬을 때 자칫하면 전체 전국적으로 이 분위기가 새누리당하고 안철수당의 어떤 양강구도 비슷한 오형적으로 이렇게 좀 흘러갈 소지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그렇게 하는 거는 대단히 좀 위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고받는 계산을 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거를 알고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층도 일정하게는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층은 뭐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이 눈에서 안 보이는 이런 게 이제 될 수가 있을 테니까요. 너무 근데 그게 지난 작년 4.24 재보선 때 이제 그 새누리당이 그 공천을 안 했어요. 민주당은 공천했지만 새누리당 공천 안 했는데 새누리당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민주당 후보의 존재가 예를 들면 1, 2를 다툴 만한 그게 못 됐고 예를 들면 이렇게 다수 출마했던 새누리당 사이에서 그 무소속이죠. 새누리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들 간에 경쟁이 붙어가지고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지금 전국 선거에서 이거하고는 다르다. 어차피 정당이 예를 들면 헌법과 예를 들면 법을 갖다가 준수한다 살짝 치면은 자기들이 이 법 개정을 못 해냈으면은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고 해야죠. 그걸 갖다가 지금 이제 어떤 이 유무익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현명한 선거 전략이 아니다. 일단 제가 정상 볼때 일단 법이 있는데 법을 거부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사람들한테는 꼼수로 보일 거예요. 일단 할 건가 안 할 건가 했을 때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그냥 욕만 하고 비판을 하고 새누리당은 뭐 새누리당이 동의하지 않고 법이 안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공천으로 갈 거다 그렇게 제기되더라고. 예. 이 문제는 그 정도로 제거를 하고 그 설세고 이제 2월 달에 국회가 다시 열리는데요. 국회에서 그 전번 연말에 이제 그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예산안하고 일부 보단이 처리가 됐는데 지금 남아있는 그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또 여전히 이제 개헌 문제를 좀 조기에 그걸 하자 그는 생각 가진 분들도 그 국회의원들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도 2월 국회에서 어떻게 그 나오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전반적으로 국회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특별히 이제 성과를 더 얻어낼 게 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정계특위 뭐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 이제 뭐 물 건너가면은 사실은 정계특위에서 뭐 특별히 뭐 성과로 이제 나올 거가 의미 있는 게 없을 거고 그리고 국정원 특위에도 이제 남아 있는 부분들이 뭐 대공수사권 문제라든가 뭐 국내 파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여당이 요지부동일 테니까 더 이상 뭐 지난해 거뒀던 거 이상으로 더 진전된 뭐 성과가 나오는 걸 기다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철도 소유 역시도 과연 뭐 아직까지 뭐 어떻게 되는지조차 지금 알기 어려운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제 뭐 야당이 민주당이 어떤 그 대여 압박의 무기가 일단은 지금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여당 쪽이 느긋하게 판단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뭐 더 이상 양보를 할 가능성이 없어서 아마 국회 쪽에서 지금 지방선거 전에 민주당이 얻어낼 것이 특별한 게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좀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의 입장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김한길 지도부의 입장을 좀 궁색하게 만들 그런 소리가 좀 다분해 보여요. 사실 그동안 이제 지난해 뭐 이렇게 민주당이 1년 내내 투쟁했지만 성과는 미미했고, 근데 올해 지방선거 앞두고 이 상반기 정국에서 그거조차도 이제 이완이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아마 김한길 그 지도부가 야권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데 있어서도 일정한 또 한계를 또 경험할 수도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김한길 대표도 연초부터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좀 잘못 이거 풀어갔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 초점을 안철수 신당과의 경쟁을 우선적으로 의식을 해가지고 자꾸 이제 사실 박근혜 정부 제1야당 입장에서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1차적으로 이 기조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그 부분 대신에 안철수 신당을 먼저 보면서 그걸 가지고 기조를 설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박 대통령, 박근혜 정부를 향한 어떤 경고성 어떤 메시지 같은 거는 연초부터 다 좀 사라져버렸고 굉장히 후퇴를 해버렸고 다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뭐 혁신 얘기도 그렇고 또 뭐 중도 얘기, 뭐 대북 정책 얘기도 그렇고 다 안철수 신당을 의식하는 얘기들만 쭉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대여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히 좀 이제 풀어져 버린 이완이 된 이런 지금 분위기를 민주당 스스로가 지금 이제 자초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새해 맞으면서 특히 1월달에 오히려 그 박근혜 정부, 박 대통령을 향한 긴장의 고삐를 다시 한번 이렇게 다졌어야 될 그 김한길 대표 체제가 스스로 이거를 이완시키면서 이런 좀 상황을 더 가속화시킨 거 아닌가 좀 그렇게 봅니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1월 8일날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년 이후에 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어요. 48점이. 올해 해야 된다는 의견이 29.1. 그래서 이제 합치면 77%는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도 뭐 개헌에 대해서는 물어보면 국민의 4분의 3 정도는 4년 중임제, 뭐 공권형 대통령제 등등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제 75% 안팎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내년 이후라는 의견이 48.2%로 박근혜 대통령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이제 피력을 했고, 또 당내에서 이재호 의원이 개헌 필요성을 얘기했지만 서청원 의원에 의해서 진화가 됐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또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은 뭐 지금 앞서 말씀 나왔던 이런 정계특위나 뭐 국정원특위 등등 지금 별 성과 없이 계속 지연되는, 그러니까 뭐 야당 달래기용으로 계속 시간이 좀 굉장히 지연되면서 결국엔 흐지부지되는 그런 과정처럼, 개헌도 제가 볼 때는 논의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실제 별 관심을 못 받고 국민들이 일단 이런 여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큰 관심 없이 그냥 논의만 하다가 시간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개헌은 국민들이 여론조사에 물으니까 답을 하는 것이지, 국민들이 개헌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치권이 국민들을 설득해낼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뭐 정치에 대한 혐오가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어떠한 논의를 가지고 너무 선하죠. 카리스마적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해야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이 또 뭐 그 견제가 과연 한국의 이 정치적인 배당을 시정하는 옳은 방법인가에 대해서 이 설득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설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불가능하다고 해요. 또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여권의 친박 주류에서 그 부분을 반대하고 있는 한은 개헌은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다만 여권 내부의 교란이나 또 야권 내부의 주도권 싸움 차원의 이 정치 정략으로서 계속 제기는 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뭐 개혁 특위가 6월까지 임기로 진행되고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민주당에서도 국정원 개혁이 뭐 대공수 사건 이전이나 독립화 대체가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오히려 뭐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원의 이 대공파트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한 걸 막는 데 집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고 민주당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꺼져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검을 하자고 하는 부분에 김한길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오늘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 겨울 국면에서는 상당히 동력이 소강
상태에 빠집니다. 결국 지금 현재 겨울 단계에서는 뭐 가톨릭 정부사가 10일 날 시국 미사를 하고 뭐 또 2월 초에 이어가고 민노총이 2월 25일 날 국민 대파업이다. 이렇게 해서 1, 2월까지는 일단 제야 운동권과 야구는 이 시기를 넘기고 봄에 이제 동력을 켜는 건데 철도 파업 뒤에 동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월 국회에서 내가 민주당이라고 그렇게 한다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출판 기념회 사실상으로 정치인에 대한 지하 자금 조성 역할을 하고 있는 출판 기념회를 양성화하고 투명화하는 이런 법안을 먼저 제안하고자 이렇게 하면 될 부분인데 정치인이 또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여야가 거의 그냥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혀 치고 나가지 못해요. 이건 사실은 먼저 치고 나가는 사람은 국민한테 굉장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 지금 여의도가 지금 시가 말랐는데 지금 겨우 출판 기념해가지고 조금 숨통을 갖다가 튀우고 그마저를 하려면 참 까까워했죠. 그냥 뭐 물론 투명화하는 과정, 출판 기념에서 이제 들어온 돈에 대해서 그냥 이게 선관 이야기도 들어보면 현재는 이 경조사 때 이렇게 부조금으로 정도로 지금 이제 취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그 개선책은 필요하겠지만 하여튼 간에 여의도가 지금 숨막히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자금 문제를 좀 이 국민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좀 근본적인 어떤 이 제도적인 어떤 변화도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뭐 앞뒤로 출구 입구 다 꽉꽉 막아놓고 나서 뭐 이 제대로 된 실제로 정치 활동과 정치 이 정치 변화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민주주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제도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그 자연스럽게 뒤에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 문제는 저는 김한길 체제의 문제다라고 1차적으로는 그래 봅니다. 지도부고. 예, 그런데 지금 김한길 지도부가 지난 그 작년 대선 이후에도 여러 가지 그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지점에서도 계속 이렇게 놓치고 뒷북치는 이런 식으로 했고 오히려 그것이 뭐 이렇게 거리 정치로서 어떤 이 민생 국회를 갖다 가로막았다. 오히려 이런 그 비판의 측면에서 거기에 대해서 별 한량이 없게 돼버리는 억지로 위원회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으로 돼버린 데는 지도부의 어떤 그게 문제가 크다. 그런데 지금 재밌는 게 친노에서는 김한길 체제에 대해서 전혀 노타치입니다. 이게 현재 지도부에서 어떤 비판이나 이런 부분들도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 상당히 그 직무유기에 이 가까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 역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흔히 말해서 어떤 개파로서 친노가 아니라 세력으로서의 그 친노라고 볼 때 현재 이 뭔가 새로운 움직임을 해나가는 그 가독의 김한길 체제의 어떤 성격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체제가 지금 이제 뭐 욕을 먹건 예를 들면은 20% 이 밑에 지지도에 허덕이든 민주당을 갖다가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이 국민들과 어떤 민심은 상당히 상처를 입게 되고 이 어떤 정권 교체라는 것이 언제든지 때가 되면은 오는 이 전유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야당, 제1야당인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가 정말 근본적으로 야당의 어떤 위상과 역할이 뭔가,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이 대선 시점이 아닌데도 예를 들면은 이 민병규 전에 전략홍보위원장 이제는 그만두셨지만 그분 같은 경우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뭐 학자들은 얼마든지 뭐 말하자면 평론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야당의 어떤 분으로서는 현재 민주당을 갖다가 뭐 중도부 쪽에 뭐 전선을 설정해야 된다는 등 뭐
예를 들면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뭐 기울이는 운동자가 어쩔 수 없다는 거. 저는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이 유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에 있어서 지금 이제 가장 이 국가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현 대통령과 이렇게 그 야당 혹은 또 이 국민들이 맞붙어 있는 점이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정말 비판자로서 어떤 이렇게 꽉꽉 이렇게 수시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국정의 어떤 동반자로서 저는 따가운 조언을 해야 되는 이런 차원의 한편으로는 자기 존재감에 있어서 존재감을 갖다가 살리려고 하는 거. 또 한편으로는 또 뛰어넘어서 지금 예를 들면은 뭐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흔들리는 헤매고 있는 민주당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이런 봅니다. 저는 대표적인 게 김한길 대표가 신념회견에서 대북 정책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제1야당 대표가 대북 정책 얘기를 한다면은 박근혜 정부가 이제는 좀 더 그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펴라. 나는 이제 뭐 북한이 뭐 중대 제한하고 뭐 그러면은 좀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좀 푸는 한 해가 되기를 촉구한다. 좀 이거가 이제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상식적인 그 제1야당의 그 기조가 될 텐데요. 그거는 뭐 별로 그냥 지나가는 얘기 뭐 한두 줄 정도로 그냥 의례적인 얘기로 하고 오히려 초점을 민주당이 새로운 종합적 대북 정책을 이제 마련하겠다. 여기에 초점이 모아지니까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촉구하고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도 이제는 바꾸겠다. 민주당도 이제는 달라지겠다. 대북 정책을. 그러니까는 박근혜 정 어떻게 보면 사실은 박근혜 정부한테 힘을 실어주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맞는 거고 그러면 민주당도 이제 너무 그래 왔으니까 이제는 좀 그 흐름에 맞추겠다. 이렇게 지금 완전히 그 해석이 돼버린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 그 지금 제1야당이 굉장히 물론 이제 안철수 신당하고 어떤 중도 경제, 이 보수층에 대한 의식 이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온 건데 저는 굉장히 이거는 좀 이제 잘못된 스탠스였다. 그렇게 이제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 보수 중도 뭐 그런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나 민주당이 그동안 그거 했던 부분이 이 우리나라에서 한 뭐 80% 정도 되는 중하층이나 못 사는 사람들 쪽인데 그걸 놓고 거기서 지금 진보 쪽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합진보당이나 또 정의당 같은 경우도 지금 맥을 못 쓰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하려고 생각 안 하고 그 새누리당하고 안철수 신당하고 그쪽에서 굉장히 같이 경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하겠다고 하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지금처럼 오히려 시간이 좀 있을 때 어차피 지자체 선거에 한 2달 이렇게 남은 분위기 잡힐 거니까 있는 문제들을 다 까발려서 이 일종의 내 당 내부에 이념적, 이데올로기적 투쟁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드러나가지고 치열하게 그 논쟁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통일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당 내부의 복지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성장인가 뭐 안 그러면 나아가서 그냥 안정적인 관리인가, 그 다음에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재벌 대기업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 내부에서 치열하게 이 토론과 이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 민주당이 앞으로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당이 그런 게 없이 맨날 내부에 이 당권을 놓고 정파적 파벌투쟁만 벌어지는 이런 모습을 밖으로 대부분 노출시키고 있다. 특히 지금 엊그제 보면 송영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거 읽어보면 뭐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뭐 또 최근에 뭐 분위기가 좀 보수화되는 것 같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뜬금없이 뭐 앞으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이 뭐 저는 보수 쪽에 선 사람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보지만은 그런 말을 하더라도 논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런 말을 해야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하는데 자기 선거를 겨냥해서 실제로 민주당 안의 분위기나 야권 전체의 분위기는 그러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론 없는 문화 그러면서 가끔씩 대표가 이야기할 때는 그냥 그때 시류에 따라서 시류 영합적인 여론조사를 겨냥한 그런 발언만 툭툭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권이 거의 이
정치 아젠다에 대한 이념적 논쟁이 실종된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 가면서 서로 간에 정파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주에 김한길 대표 신햇볕 정책, 국가인권법, 연평도 안보 행보 등으로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한 3, 4% 올랐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안철수 신당 측이 정당 이제 창당 그 로드맵을 계속 발표하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뭐 일부 여론조사기관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10% 밑으로 떨어지는 결과까지 소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야권 그 연대나 단일화도 중요하지만 호남에서 혹은 뭐 수도권에서 안철수 신당과의 이제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원 싸움에서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제 중도층이 한 40%, 보수가 30%, 이제 진보가 한 20%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중도층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안철수 신당과 경쟁하려면 당연히 우클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발표했을 때 실제 보수나 진보층은 거의 정부 지지율에 변화가 없었는데 중도층에서만 민주당 지지율이 좀 올라서 지금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어제 기준하면 1월 23일 어제 기준하면 27%, 15.6%를 기록해서 27%를 기록한 안철수 신당은 벌써 조금은 줄였는데 뭐 그래도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 10%대 이제 밑으로 내려갔다 그래도 많이 오른 거고 물론 이제 이 변화가 이것만에 의한 변화라고는 이제 단정할 수는 없죠. 주초에 있었던 안철수 의원의 양보론 때문에 또 야권에서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한 3%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또 영향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호남에서는 요새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 이긴 결과가 좀 발표되는데 지난주 주간 집계상으로는 조금 못 미치는 결과를 안철수 신당에 의해서 민주당 못 미치는 결과를 근데 그 보여줬거든요. 비슷하게 같다네요. 광주 전라에서 호남 전체를 봤을 때 안철수 신당이 36.6, 민주당 29.9, 여전히 6%, 7% 차이가 나는데 어제 일간 조사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앞서는 걸로 물론 이제 어제는 저희가 1000명이고 주간 집계는 2500명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이게 좀 크긴 합니다만 민주당 지지율이 가끔은 일간 조사에서는 앞설 때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비하면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약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인물 영입에 계속 지금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안철수 신당의 입장이 이제 대변되고 있는 건데 지난 연말 연초에 발표됐던 호남 지역에서의 가상 대결 과거에는 안철수 신당 후보라고만 했다가 지금은 뭐 김효석 전 의원이라든지 또 광주에서는 윤석영인가요? 전 YMCA의 윤장현 전 YMCA 이사장 등등이 이제 대입돼서 1대1 가상 대결을 해보니 실제 현직에 있거나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과의 가상 대결에서 좀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민주당이 해볼만 하다 뭐 이런 분위기로 다시 반전돼서 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리는 찾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중도 쪽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가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동의가 안 되는데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사실은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져 있다는 게 민주당 하는 꼬라지가 보기 싫으니까 민주당을 결과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지만 응답을 안 하고 빠져있던 사람들이 선거가 가까워지고 또 지금 그거 하니까 다시 좀 결집하는 그런 양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그게 뭐 중도 쪽에 갔기 때문에 중도층에서 일부가 민주당으로 가서 그거 했다 이렇게 보는 거는 너무 정교한 그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그렇게 했느냐 그런 점이 있고 연관 지어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김한길 지도부에 대해서 다른 이제 여러 사람들이 대부분 선거 때까지 협조하는 그런 거로 가는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아니면 야당이 야당답게 좀 치열하게 내부 노선 투쟁이 있고 그러면서 어떤
좀 옛날 같은 선명성 논쟁이랄까요? 그 다음에 지금 야당이 해야 될 일이 어디냐, 뭐냐, 이런 걸 놓고 좀 그거 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그 지방선거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